여러분 안녕하세요. 경익남과 토론합시다. 오늘 토론에 초대되신 토론자 KDI의 경제전망 실장님 초대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 뭐 많이 익숙하게 들으셨겠지만 그래도 처음 보시는 분들 계실 수 있으니까 인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KDI 한국개발연구원 경제전망실장 정규철입니다. 주로 하는 일은 매달 경제 동향 보고서를 내고 또 한 1년에 4번 경제 전망 보고서를 냅니다. 그리고 이와 함께 정부나 한국은행에서 경제 정책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한 제언을 말씀드립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지금 이 KDI 경제전망 보고서를 이렇게 손에 들고 있어요. 좀 두꺼워가지고 양면 인쇄를 좀 했습니다. 그럼 이제 KDI 전망 보고서를 이렇게 열면 이제 연구진이 있는데 KDI 경제 전망실에 이제 총괄로 이제 맨 위에 이름 있으시잖아요. 정규철 실장님이신데 실에 대략 몇 분 정도 계십니까? 네, 요 보고서를 위해서 한 20명 정도 지금 작업에 참여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제 경제 전망이라 함은 경제 GDP 규모가 작년보다 얼마나 증가하나 이것을 이제 추정하는 것인데 소비 부문, 뭐 설비 투자 부문, 건설 투자 부문, 뭐 순수출 부문 여러 부문에서 얼마나 증가하는지를 각 부문별로 이제 담당하는 분야의 전문가 분들이 이제 포진되어 있으시다. 네. 이렇게 판단하면 되겠죠. 네. 좋습니다. 저도 뭐 거의 한 10여 년을 경제전망을 하면서 지내왔기 때문에 우리 정규철 실장님을 뭐 그동안 오래 알아왔고 뭐 세종시에서도 실장님 방에까지 가서 차도 한잔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오늘 제가 꼭 초대를 하고 싶어서 여러 차례 이제 여쭤봤어요. 물론 이제 KDI가 세종시에 있기 때문에 서울에 오시기가 쉽지 않으시잖아요. 그래서 언제 오시냐고 계속 여쭸는데 마침 오늘 서울에 오실 일이 있다고 하셔서 제가 정중히 한 2~3시간 먼저 서울에 오셔달라 해서 이제 제가 강탈하다시피 수서역에서 모셔왔습니다. 그죠? 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정말 기꺼이 와주셔서 감사하고 오늘 토론을 통해서 한국 경제를 한번 진단해보고 또 조금 더 한국 경제가 어떻게 나아갔으면 하는가 하는 그런 조언, 또 한국 경제를 어떻게 진단하면 좋을지 소중한 고견 이렇게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괜찮으실까요? 네, 좋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하나하나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한국 경제에 있어서 지금 가장 예의주시하고 있는 하나의 변수를 꼽아라 그러면 지금으로서는 환율인 것 같아요. 네. 1,400원을 오르내리고 있다. 네. 제가 물론 이렇게 저랑 차에서 같이 오시면서 말씀을 나누긴 했지만 환율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환율이 올라가면 이제 좀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고요. 근데 뭐 저희가 보기에는 그 환율 그 자체의 문제는 사실 크지 않다고 봅니다. 사실 뭐 환율이 올라갔을 때는 그런 이유가 있었을 것이고요. 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 환율이라는 게 우리 경제를 좀 안정시키는 역할도 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수출 기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좀 경제가 어려울 때 환율이 높아지면 그 수익을 이제 달러로 받기 때문에 네. 그 원화로 환산하면 더 많은 수익이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뭐 우리 반도체 기업들도 사실 그 환율이 좀 올라가주면 수익성이 오히려 좋아집니다. 그래서 바꿔서 말하면 이런 경제 상황이 다 똑같은데 지금 1,400원이 아니라 뭐 1,300원, 1,200원이었다면 경제가 훨씬 어려웠을 것입니다. 수출 기업들의 그 수익성이 더 나빠졌을 것이고요. 요즘 뭐 반도체 기업들 뭐 주가가 좀 안 좋아서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런 상황에서 환율이 낮았더라면 오히려 주가가 더 낮았을 그럴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환율이 좀 경제를 좀 안정시키는 그런 역할도 합니다. 그리고 뭐 환율이 좀 낮으면 또 외국인 관광객들도 좀 더 많이 찾아오기도 하고 뭐 그것이 또 한국 경제에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말씀 정말 감사하고요. 저도 이제 실장님의 의견을 존중하고 있기 때문에 역시 추가적으로 좀 질문을 드릴게요. 물론 이제 제 채널이 토론이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어쩌면 뭐 죄송스럽습니다만 어쩌면 좀 반문, 네. 어쩌면 아닐 수도 있지 않느냐 하는 반대의 의견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실까요? 네, 예, 좋습니다. 그럼 한번 네. 드려보겠습니다. 일단은 실장님의 의견을 이렇게 해석을 해보면 우리나라가 어쨌든 무역수지 흑자국이고 현재 네. 경상수지 흑자국이니까 강달러인 게 유리한 게 맞다. 그러니까 수입 영역에서는 수입 입장에서는 부담스럽겠지만 수출 입장에서는 강달러일수록 유리한 게 맞다. 네. 근데 뭐 어떤 기업은 유리하고 어떤 기업은 불리하지만 우리나라 전체 경제적으로 봤을 때는 흑자인 상황이니까 네. 유리한 게 더 크다. 네. 이렇게 이제 의견을 주시는 것 같아요. 네.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충분히 저도 공감을 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여기서 한 가지 걱정, 한 두 가지 정도의 걱정이 있는데 많은 분들이 이제 우려하시는 것이 여기에서 이제 주가도 말씀하셨습니다. 삼성전자가 수출 기업인데 강달러니까 오히려 채산성이 좋아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의견을 주셨습니다만 저는 이제 주식시장에서는 머니무브를 빼놓고 논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강달러이다 보니까 워낙 미국으로의 돈의 이동이 있는 것이고 또 주식시장에서도 한국으로 등을 돌리고 한국에서 돈을 빼고 오히려 미국으로 돈의 이동이 일어나는 것이고 그래서 이게 삼성전자나 한국 기업의 수출 실적이나 뭐 영업이익의 개선과는 관계없이 주식시장 혹은 이런 증권시장에서의 자금의 이탈 이런 현상은 또 우려할 만한 사항 아닌가 하나 또 그런 이제 자금 이탈 강달러 기조가 장기화되다 보면 한 가지 또 우리가 우려할 만한 것은 외환 건전성도 역시 우려할 만한 사항이 아닌가. 그래서 이 1,400원 환율이 계속 지속된다면 그냥 아무 문제 없다라고만 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평가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분명히 있으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네. 이 부분은 혹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저는 충분히 타당하다고 생각하고요. 네. 근데 뭐 자금 이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왜 일어났는가? 이제 펀더멘털이 안 좋기 때문에 이제 일어난 것이지 그것이 그렇죠. 환율 때문에 일어난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네. 그렇게 자금이 이탈하면서 이제 환율이 올라간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문제는 환율이 아니라 우리 뭐 기업들이나 이런 것들을 보는 외국인의 시각이 좀 부정적으로 바뀌었다. 이 자체는 우리가 우려하고 개선해야겠지만 그 결과로 나타나는 환율 그 변동에 대해서는 좀 우려를 덜 해야 될 수도 있을 것이고요. 반대로 말해서 오히려 뭐 환율 좀 방어하는 예를 들어서 뭐 1,300까지 내렸다. 그러니까 원화가 되게 강해진 거죠. 외국인 입장에서는 이 환율은 그렇게 외국인이 동의하지 않는 환율인 거죠. 그래서 네. 1,300원이면 네. 그렇다면 제가 만약 외국인이라면 돈을 빼겠습니다. 네. 왜냐하면 원화가 더 약세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러니까 펀더멘털하고 좀 괴리된 환율은 오히려 그 자금 이탈을 더 부추길 수 있는 그런 것이고요. 그리고 뭐 지금 상황은 아니겠습니다만 이제 신흥국들 보면 위기가 대부분 거기서 옵니다. 그 자국의 그 통화를 방어하려다가 그러니까 뭐 쉽게 생각해 보면 외환위기를 우리가 97년도 외환위기 때 생각해 보면 그때와 지금 다른 점은 그때는 고정환율이었습니다. 네. 뭐 700원이면 700원 지켜야 되는 거죠. 네. 근데 외국인들은 거기에 동의를 하지 않습니다. 뭐 1,300원, 1,400원이 적정 환율이다. 돈을 계속 빼가는 것이고 우리는 외환 보유액을 다 소진해버리고 외환위기가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율이 그냥 경제 펀더멘털하고 적정한 수준이면 뭐 그 자체가 우리가 좀 받아들여야 되는 뭐 그런 부분이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을 하고요. 제가 뭐 외환위기를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뭐 그런 상황은 저희는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97년이나 그 글로벌 금융위기 때와 지금 한국은 좀 많이 사정이 다르다고 생각하고요. 외환 건전성이 훨씬 좋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특히 좀 주목하는 지표 중에 순대외 자산이라는 게 있습니다. 순대외 자산이라는 것은 우리가 해외 투자한 거 빼기 외국인이 국내 투자한 거. 근데 그 예전에는 외국인이 국내 투자를 더 많이 했습니다. 우리가 해외보다는. 근데 그 자금이 그냥 빠져나가 버리면 우리는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렇죠. 근데 지금은 순대외 자산이 우리 한 GDP의 50%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이라는 국가는 뭐 다양한 어려운 점이 있지만 적어도 내가 돈 떼일 위험은 좀 적다. 뭐 이렇게 이제 외국인들이 생각할 것 같습니다. 워낙 자산이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맞습니다. 뭐 그런 측면에서 뭐 저희는 조금 덜 걱정하고 뭐 환율이 뭐 변동하겠지만 그것은 뭐 펀더멘탈을 반영하는 정도이고 이것이 그런 점에서 좀 경기를 오히려 안정시키는 그런 측면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뭐 동의하지 않으신 분도 계시겠습니다. 아니요. 지금 저는요, 잠깐 한 가지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공감이 일정 부분 됐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어떤 아이가 학교에서 성적을 받아왔어요. 근데 성적이 평상시 100점 맞던 아이가 70점 맞았단 말이에요. 엄마 70점 맞았어요. 그러면 그 70점 맞은 게 잘못인가? 아니면 그 70점 맞은 그 배경을 보니까 이 아이가 정말 공부 안 하고, 공부 안 한 것도 그럴 수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그 나쁜 아이들하고 어울려 다니면서 예를 들어서 나쁜 짓을 했어요. 그동안 한 달 동안. 그러면 그 70점이 잘못인가? 한 달 동안 이 학생이 행실을 잘못한 것인가?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게 저는 어떤 느낌이냐면 1,400원의 환율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 경제의 펀더멘털이 그동안 굉장히 안 좋아졌기 때문에 그래서 나타난 그런 어떤 자금 이탈 현상을 가지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이런 강달러, 원달러 환율이 이렇게 급격히 치솟고 강달러 환율이 또 나타나고 뭐 트럼프발 이슈도 있겠지만 그런 현상이라고 이제 주목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 이 1,400원 환율 자체가 정말 물론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외환 위기 가능성이라든가 외환 건전성이 급격히 떨어지거나 그런 상황까지는 저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만 외환 보유액도 충분하고 말씀하셨던 단기 외채 비중이 현저히 떨어지고 대외 채무보다 대외 채권 비중이 절대적으로 높고 그런 면에서 외환 건전성은 뭐 굉장히 강하다고 볼 수 있겠는데 어쨌든 그런 우려감이 있는데 이제 실장님의 표현은 1,400원 환율이 그렇게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면 이렇게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단기적으로는 1,400원 환율이 지속돼도 큰 문제가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이런 문제는 있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환율이 오랫동안 높게 유지되면 어쨌든 수입 물가가 올라가는 것은 뭐 막을 수 없는 현상이겠죠. 특히 원자재나 부품 가격이 지속적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실제 뭐 근원 물가 상승률도 뭐 1.8%까지 추세적으로 떨어지고 소비자 물가 상승률도 1.6, 1.3%까지 이렇게 추세적으로 떨어지고 있지만 수입 물가 상승률은 이제 반등해서 플러스로 올라가고 있는데 이 강달러가 지속된다면 수입 물가가 이제 올라가는 거죠. 그러면 그게 이제 생산자 물가와 소비자 물가에 반영된다면 그러면 결국 한국은행이 금리 인하를 하기도 부담스러운 거죠. 물가가 다시 반등한다라는 우려. 그렇기 때문에 이 강달러가 지속되는 것이 우리 한국 경제 입장에서는 수입 물가가 반등되고 경기 진작을 위한 통화 정책의 수단을 좀 막는 그런 역할은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부분은 혹시 실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제가 너무 공격적으로 질문 아니 공격적인 게 아니라 네. 뭐 의견은 저희 KDI 내부에서도 사실 의견이 좀 그럴 수 다양합니다. 있겠죠. 예.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네. 여쭙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강달러가 계속되는 상황은 뭔가 사실 문제가 있는 상황인데 국내 경제에 뭔가 문제가 있는 상황이죠. 맞습니다. 그래서 뭔가 국내 경기가 좀 계속 안 좋아지고,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보기에 뭐 한국이 그렇게 뭐 좋은 투자처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죠. 네. 그러면 이제 경기가 계속 떨어진다면 수입 물가가 일부 올라갈 수 있겠지만 네. 또 경기 떨어지는 것 자체는 또 물가의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아마 그 1,400원이 유지되는 그 원인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 그런 상황이 온다면 한국 경제가 좀 안 좋다는 얘기고 그런 상황에서는 물가가 또 반드시 올라간다고 보기는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경기가 안 좋으면 사실 뭐 기업 입장에서 가격을 마냥 올릴 수만 없거든요. 뭐 장사가 잘 안 되는데. 그렇죠. 뭐 그런 의미에서 그 경우라면 뭐 제 생각에는 물가가 오르기보다는 물가가 뭐 떨어지는 방향이 아닐까. 물론 환율 자체는 물가 상승 압력이지만 그 이외의 여건들은 물가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거라고 봅니다. 네. 어쨌든 이 환율을 보는 뭐 시각 차이가 분명히 있고 환율이 오를 때 웃는 입장이 있고 우는 입장이 있어요. 네. 저마다 그쵸? 네, 저마다 입장 차가 있는 거죠, 그죠? 그렇지만 우리 한국 거시경제라는 관점에서 그 총체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1,400원 환율이 그렇게 문제 있는 것은 아니다. 사실은 그렇게 야기된 한국 경제의 그 구조적인 그 펀더멘탈에 문제가 있는 거죠. 근데 아까 잠깐 그 브릿지로 잠깐 말씀 주셨던 그 부분이 저는 오히려 인상 깊었습니다. 무슨 말이냐? 저도 그동안 이제 거시경제실에서 이렇게 경제 전망하다 보면 경제 전망을 이제 보고서로 쓰다 보면 이제 혼자 쓰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마다 중점을 놓고 보고 있는 부분들이 다르니까 그 여러 전문가들이 다른 의견들을 갖고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환율이 좀 위험하다고 보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아닌 분들도 있을 수 있고. 근데 이 KDI의 경제전망 실장으로서 총괄하시는 분으로서 그런 이견이 있을 때 이렇게 조율을 해 나가실 것 아닙니까? 오늘도 이제 토론이라 한다면 이견이 있다면 나름 조율을 하고 뭐 이런 과정인데 그럴 때 예를 들면 어떤 이견들이 주로 있는지 네. 그리고 그럴 때 어떻게 주로 이렇게 총괄이시니까 조율해 나가시는지 그런 것도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근데 그게 뭐 사실 좀 어렵습니다. 네, 그 저희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게 뭐 부분별로 뭐 수출입, 뭐 투자 이렇게 여러 섹터들이 있는데 사실 그분들이 그 섹터를 뭐 열심히 보지만 또 이 섹터들 간에도 좀 일관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또 그걸 맞추는 게 좀 어렵고 저희 좀 전망하면서 좀 어려운 점은 사실 어떤 충격이 생겨서 뭐 성장이 높을 때도 있고 낮을 때도 있는데 이게 일시적인 충격인지 계속하는 충격인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알기가 어렵고 사실은 네. 그래서 이견도 사실 많습니다. 그렇죠. 근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거의 각자가 자기 주장을 좀 서포트하고 그런 근거를 좀 제시하고 뭐 누가 조금 더 설득력이 있는 근거를 제시했느냐 뭐 그거에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네, 그걸 가지고 이제 조율해 나가는 네. 그런 과정이 이 KDI 경제 전망 보고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정말 그런 과정에서 이 조율하고 이제 총괄하시는 이런 과정에서 저는 갑자기 그 한몫했던 것 하나가 이게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실장님의 이 눈웃음이 아닌가. 굉장히 이제 제가 처음 한 수년 전부터 배워왔는데 뵐 때마다 뵈면 참 인품 좋은 이 눈웃음이 예. 네, 뭐 그렇게 노력합니다. 예. 근데 사실 뭐 저희 하는 회의가 상당히 또 한편으로는 또 살벌하기도 합니다. 그렇죠. 예. 예. 이게 뭐 워낙 중요한 이슈이기도 하고 그럼요. 또 어떤 때는 또 의견이 많이 다르기도 하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저 한때는 뭐 이런 이야기를 어디까지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경제 전망할 때 그 어떤 현상, 사회 현상을 어떻게 진단하느냐 가지고 토론을 할 때 어떨 때는 정말 상급자가 막 인격 모독할 때도 있었어요. 옛날에는 예, 한뭐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야 너는 그거밖에 못 보냐, 너 이런 것도 못 보냐 하면서 예, 그런 시절도 있었는데 이렇게 정말 경제를 정말 서로 각각의 의견을 존중해 가면서 이렇게 전망을 해 나가는데 1,400원 환율에 대한 진단도 역시 어쩌면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 한국 경제의 그 펀더멘털 자체가 또 내수 경기 부진이라는 이런 현상 자체가 가져온 어떤 상황이다. 그러면 이 환율 관점에서는 이 질문을 끝으로 드려볼게요. 강달러 뉴노멀이라는 대질문이 있습니다. 환율 전망은 참 누구도 하기 어려운 대주제이긴 하지만 강달러 뉴노멀이라는 이 현상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시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네, 그 뉴노멀의 이제 기간이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그 이제 환율을 봤을 때 지금 이 강달러에 그 배경이 있는가 하면 배경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트럼프가 당선되고 그에 따라서 미국이 뭐 관세를 올리기도 하고 또 재정 지출, 재정 적자도 이제 많이 생길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 현상이 계속된다면 뭐 그러니까 트럼프가 당선됐으니까 그럴 가능성이 사실 높아진 거죠. 그래서 강달러의 요인은 상당히 많이 생겼다. 뭐 이 정도로 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뭐 환율을 좀 전망하기는 사실 그렇죠. 좀 어렵기 때문에 하여튼 그런 요인들은 많이 생겼다 이렇게. 좋습니다. 너무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이어서 우리 내수 경기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원래 워낙 또 이 KDI 경제전망 보고서에서 제시하고 있는 그 큰 그림 중에 사실 경제전망을 둘로 쪼개면 외수와 내수 아니겠습니까? 그죠? 네. 그 중에 이제 내수를 좀 봐야 되는데 2024년 상반기까지는 그래도 내수는 여전히 부진했지만 외수가 견인해 왔다 이렇게 좀 평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반도체, 자동차, 뭐 조선 뭐 이런 몇몇 수출 품목의 수출이 좀 빠르게 신장되는 효과 때문에. 근데 24년 중반부터 그 수출 경기마저 좀 그 견인하는 힘이 동력이 좀 빠져가는 느낌? 네. 네,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데 먼저 24년 경제에 대한 평가를 한번 여쭙고 네. 그 진단을 경과를 한번 여쭙고 25년 경제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하셨듯이 이제 상하반기를 나누면 좀 다른데 네. 24년 전체로 보면 결국 수출이 우리 경제를 이끌었다 이렇게 보이고요. 저희가 이번에 올해 전망을 2.2%로 이제 좀 내렸는데요. 네. 근데 수출은 7%로 저희가 전망했습니다. 평소에 상상하기 어려운 숫자이고요. 근데 그거랑 이제 내수랑 합쳐보니 2.2%라는 것은 내수는 뭐 아주 미약한 그런 상황으로 보입니다. 네. 그런데 말씀하셨듯이 이제 수출이 이게 상당히 많이 이렇게 좋은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서 이제 우리가 성장을 하려면 또 더 좋아져야 되는데 여기서 추가적으로 좋아지기는 좀 어려운 상황 뭐 이렇게 보고 있고 결국 내수가 좀 미약한데 좀 내수가 좀 살아나줘야지 이제 좀 뭐 경기가 그 좀 진행될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전망치보다 이번 전망치를 이제 하향 조정하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2.2%로 하향 조정하셨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25년 전망치도 네, 역시 2.0%로 하향 조정하셨는데 네. 그 하향 조정한 배경도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뭐 제가 전망을 하다 보면 뭐 좀 잘 안 맞는 경우가 뭐 종종 있습니다. 예. 예, 뭐 저희가 원래 올해를 2.5%로 이렇게 생각했는데 2.2%로 0.3이면 뭐 사실 작은 폭은 아닙니다. 예. 근데 저희 뭐 전망을 뭐 예전 거랑 좀 비교를 8월에 전망을 하고 11월에 전망을 했는데 네. 그때 비교해 보면 저희가 수출은 그대로 유지를 했습니다. 네. 그 말은 이제 전망치를 내린 게 대부분 내수다. 맞아요. 이렇게 보시면 될 것이고 제가 특히 내렸던 것은 이제 민간 소비를 조금 내렸고 네. 그리고 더 문제는 이제 건설 경기가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안 좋은 식으로 갔기 때문에 건설 투자를 좀 내리면서 이제 좀 하향 조정했고요. 내년 25년도 거는 저희가 2.1에서 2.0으로 뭐 소폭이지만 좀 내렸습니다. 뭐 주된 것은 좀 수출을 좀 내렸고요. 네. 그 이유는 좀 다시 트럼프로 돌아가야 되는데 트럼프의 영향이 조금 있을 것으로 봤습니다. 근데 뭐 좀 더 자세히 설명드려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내년도 거는 이제 말씀드렸듯이 트럼프가 어떤 정책을 할지 지금 알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 전망한 입장에서는 상당히 뭐 곤혹스럽기도 합니다. 그런데 뭐 저희가 뭐 전망을 안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저희가 시나리오를 설정할 수밖에 없고요. 내년도에 관세 인상이 없고 2026년부터 시작이 된다고 이제 가정을 했습니다. 네. 왜냐하면 2017년도에 이제 트럼프가 했을 때도 2018년도에 본격적으로 됐기 때문에 그런 가정을 했고 물론 그 가정은 뭐 아닐 수도 있고요. 그렇죠. 실제로.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출을 하향 조정한 것은
관세 인상을 하지 않더라도 이미 불확실성이 뭐 상당히 커져 버렸습니다. 어떻게 할지 모르기 때문에. 근데 기업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이렇게 불확실한 상황에서 투자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게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그렇고요. 전 세계적으로 이런 투자 수요가 줄면 한국이 수출할 수요가 줄어든다는 점에서 저희가 수출을 조금 더 부정적으로 보게 되었고, 그것이 내년도 성장을 좀 하향 조정한 것이고, 말씀드렸듯이 이런 하방 요인이 트럼프 관련된 하방 요인이 상당히 큰 상황이기도 합니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어쨌든 이 수출, 이제 외수 부문 같은 경우는 워낙 불확실하기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전제를 깔아야만, 말씀하신 대로, 네. 그러니까 트럼프가 그 관세 전쟁을 당장 25년부터 할 것인지, 1기 때부터 1년 후에 시작을 했거든요. 그죠? 1기 때도. 그런 것처럼 26년부터 시작할 것인지, 그런 시나리오를 우리는 현재로서 가늠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외수 부분은 좀 차치하고 네. 내수 부분에 먼저 집중을 해서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근데 제가 조금, 물론 뭐 KDI 입장이지만 대통령께서 얼마 전에 우리 경제가 기지개를 켜고 있다라는 표현을 하셨잖아요. 네. 그 기지개를 켜고 있다라는 표현은 어쨌든 조금 뭐 긍정적인 면들이 보인다라는 뜻이잖아요. 네. 그래서 어떤 부분에서 기지개를 켜고 있다라고 한 건지, 네. 정말 기지개를 켜고 있는 모습들이 나타났거나 나타날 뻔했는지, 나타날 뻔했다가 지금 안 나타나는 건지, 네. 혹시 그런 부분들을 그러니까 특히 내수 경기라는 관점에서 네. 우리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해석하시는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그 대통령 마음을 제가 다 읽을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죠. 예. 뭐 저희 나름대로 또는 저희의 그 관점을 좀 말씀을 드리면, 네. 저희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올해 내수를 좀 하향 조정했습니다. 네. 그 말은 내수가 제가 생각했던 만큼 회복되지 못하고 있다. 이걸 이제 뭐 그냥 반영한 것이고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내수는 조금 더 긍정적인 방향으로 갈 것으로 이제 보는 게 몇 가지 요인이 있는데, 네. 지금까지는 사실 고금리였습니다. 물론 여전히 고금리고요. 네. 근데 저희가 기대하는 것은 이제 금리가 좀 내려갈 것이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까지 내수를 많이 눌러왔는데 좀 덜 누를 것이다. 덜 누를 것이다. 그래서 내수 부진이 조금 완화될 것이다. 이게 저희가 하나 기대하고 있는 것이고요. 일종의 전제네요. 네, 전제죠. 그렇죠. 예. 근데 이 말씀을 저희가 5월 달에 전망하고 8월 달에 전망하고 11월 달에 전망을 했는데, 네. 사실 그 전제가 잘 맞지는 않았습니다. 저희 생각했던 것보다는 금리 인하가 좀 늦게 진행되었고, 지금도 좀 느려지게 진행되어서 예. 그 부분이 사실 저희가 좀 내수를 그 실적치보다는 조금 결과적으로는 좀 긍정적으로 보게 된 것이고요. 네. 근데 말씀드렸듯이 뭐 지금 똑같은 상황이 또 벌어질 수는 있습니다.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금리 인하가 좀 늦어진다거나 그러면 뭐 내수 회복이 조금 더 늦어질 그럴 수도 있긴 합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 제가 IMF에서 연례 협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쉽게 여러분께 말씀드리면 IMF가 한국 경제에 대해서 그러니까 외부적인 시각으로 자문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간혹 이제 IMF가 어떻게 한국 주요 경제 연구 기관보다 더 잘할 수 있느냐? 더 잘하지 못하죠. 근데 예를 들면 제가 삼성전자를 더 잘 알겠습니까? 제가 삼성 SDI보다 삼성 SDI나 해당 산업을 더 잘 알겠습니다. 그게 아니죠. 그러나 외부자 시각으로 그 삼성 SDI의 입장을 자문하거나 조언해 줄 수 있는 거, 재현할 수 있는 거죠. 외부자 시각으로 삼성전자에 재현할 수 있는 거죠. 세계 경제가 이렇고 반도체 시장이 이러하니 이렇게 하십시오. 그러니까 그렇게 받아들이시는 게 어떨까? 그렇게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IMF가 이번에 조언을 했는데,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제가 자료를 지금 갖고 와 있는데 그 중에 일부입니다. 그 원본인데, IMF도 한국 경제 성장률을 물론
10월에 보고서를 냈었죠. 10월에 보고서를 냈었을 때보다 또 하향 조정했어요. IMF도. 그리고 한국 경제를 올해 2점이 내년을 2.0%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어떤 문구가 있냐면 물가 상승률이 2%라는 목표 물가를 향해 거의 왔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표현이냐면 A gradual monetary policy normalization seems appropriate. 그러니까 점진적으로 통화 정책 기조를 정상화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그러니까 IMF의 표현은 뭐냐면 3.5%까지 기준금리를 인상했는데 중립금리가 예를 들어 2.5%라고 한다면 2.5%를 향해 점진적으로 금리 인하하는 것이 적절하다라는 컨설테이션, 그러니까 제언을 한 거예요. IMF는 IMF로서 그게 맞다라는 게 아니라 IMF의 진단인 거죠. 그런 의미에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KDI도 아까 전제를 5월부터 전제를 내수 회복이 좀 일어날 것이다라고 전제를 했다는 것은 금리 인하가 있을 거라고 이제 판단하신 거고 어쩌면 금리 인하가 필요하다라는 입장도 있으셨던 것 같아요. 금리 인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네, 저희가 전망 보고서를 낼 때, 그 정책 제안도 같이 내게 되는데요. 그렇죠. 거기서도 저희가 좀 점진적으로 금리를 인하하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뭐, 일단 한국은행이 뭐 다양한 목표를 추구합니다만, 1차적으로 이제 물가를 봐야 될 것인데요. 지금 물가가 이제 2%보다 밑에 내려와 있습니다. 네. 뭐 소비자 물가는 1.3, 그런 물가는 1.8. 그동안은 우리가 뭐 고물가 이런 것 때문에 고금리가 필요했다면 지금은 이미 목표를 달성했고 오히려 하방으로 내려갔습니다. 한국은행이 이제 물가 타겟이 2%인데요. 그 뭐 잘 아시겠지만 2%라는 것은 2%보다 높지도 낮지도 않게 2%에 좀 수렴시키는 게 한국은행의 목표인데 네. 이미 내려와 있습니다. 예. 그 말은 지금의 고금리가 전혀 필요한 상황이 아니고요. 오히려 뭐 불필요한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물가가 높지도 않은데 고금리를 하면서 이제 내수를 많이 누르고 있고요. 특히 그 좀 우리가 취약계층이라고 부르는 그런 뭐 개인 사업자라든지 이런 부분의 연체율도 많이 올라갔고요. 그런데 이게 많이 어려워졌는데 이런 어려운 것을 우리가 뭐 감당해야 될 이유가 있으면 뭐 감당해야 되겠죠. 근데 지금은 그걸 감당해야 될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물가가 높지도 않아요. 그러면 왜 고금리가 필요할까? 그런 의문을 저희가 항상 제시하고 있고 지금은 고금리가 필요한 상황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말씀하셨듯이 한 2.5%, 한 중립 수준까지는 우리가 충분히 내려갈 만한 상황이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그것으로 부족하다면 뭐 더 내릴 수도 있다고 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제가 뭐 죄송합니다. 계속 저희가 여러분도 양해를 구합니다. 우리 실장님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사이고요. 그러나 저희가 토론이기 때문에 네. 어쩌면 이렇게 주장하시는 것을 그냥 막연히 맞아요라고만 동조만 해드리면 이제 토론이 재미가 없으니까 네. 제가 반론적인 질문을 계속 드려보는 겁니다. 반대 입장에서 자꾸 질문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의 그 의견 중에 하나가 저는 그 의견에 동의하지도 않아요. 심지어 그래도 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의 의견 중에 하나가 미국이 인상할 때 미국이 5.5%까지 인상할 때 우리는 같이 인상하지 않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미국이 5.5%까지 인상할 때 우리는 3.5%까지밖에 인상하지 않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사실 미국이 인하할 때 우리는 인하하지 말아야 된다 라는 의견을 갖고 계신 분들도 계세요. 네. 그러니까 금리 인하가 당위적이지 않다 네. 라고 생각하시는 의견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십니까? 예, 그런 의견이 사실 많고요. 네. 근데 일단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미국과 한국의 경제 상황이 너무 다르다. 그래서 이제 뭐 같이 갈 수가 없고요. 그러니까 미국이 금리가 높았던 것은 미국의 물가가 상당히 높았고 네. 또 그 이면에는 미국은
성장을 잘했던 거죠, 경제가. 근데 한국은 그런 좀 경제 상황이 좀 달랐습니다. 좀 뭐 아시겠지만 내수가 별로 안 좋고 그래서 물가도 미국만큼 높지도 않았어요. 네. 지금 이미 물가는 한국은 목표 아래에 있고 미국 목표보다 위에 위에 있습니다. 있죠. 그래서 한국의 금리가 미국보다 낮은 것은 상당히 자연스러운 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또는 뭐 비슷한 주장으로 이제 미국하고 한국의 금리 격차가 이게 너무 많이 발생하면 좀 어려우니까 이걸 좀 줄이는 게 좋겠다. 뭐 이런 의견도 사실 있습니다. 뭐 자본이 많이 유출되고.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한국은 그렇게 그 외환 건전성이 나쁜 상황은 아니고요. 그리고 그 우리가 뭐 미국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만 이 통화 정책 관점에서 미국과 뭐 비슷하게 갈 필요가 없다는 게 한국은 한국의 독립적인 통화 정책을 하기 위해서 한국은행이 설립되어 있고 만약에 우리가 미국을 따라간다면 뭐 한국은행이 따로 뭐 있을 필요도 없는 거고 뭐 그런 상황이겠죠. 그래서 저는 지금이 그 우리 한국의 통화 정책은 뭐 미국을 보기보다는 한국의 물가, 한국의 경기 뭐 이런 것도 한국의 금융 안정 뭐 이런 것을 보고 뭐 하는 것이 좋지 너무 미국을 신경 쓸 필요가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좋습니다. 이 부분은 또 제 의견을 또 네. 보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팩트를 갖고만 제시해 드릴게요. 미국의 물가 상승률 정점 22년 6월 물가 상승률이 9.1%였습니다. 우리나라는 물가 상승률 정점이 6.3%였습니다. 그러니까 물가 상승률 정점 기준으로 미국의 물가 상승률은 41년 만에 최고치였고요. 정점 기준으로 9.1이었고 우리나라는 6.3%였으니까 정말 너무나 높은 물가에 걸맞는 5.5%까지 금리를 인상한 것이었고 그 물가를 잡기 위한 행보였던 것이고 우리나라는 6.3%라는 고물가를 만났고 그 물가 상승률은 24년 만에 최고치였고 그 고물가를 잡기 위해서 역시 3.5%까지의 금리 인상을 한 것이다. 단순히 5.5와 3.5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의 물가와 그 나라의 금리, 그 나라의 물가와 그 나라의 금리를 비교하면서 적정한 금리 인상이었는지를 판단하실 필요가 있겠다. 역시 지금 관점에서도 물가 상승률을 한번 보신다면 미국의 근원 물가 상승률, 그러니까 특히 PCE 근원 물가 상승률 같은 경우는 미국 2.7%입니다. 우리나라 근원 물가 상승률 1.8%예요. 2%를 이미 밑돌았어요. 그러니까 다른 상황이라는 거죠. 그리고 미국 거시경제 건전성 너무나 노랜딩에 가까운, 그죠? 너무나 견고한 올해 경제 성장률 2.8%, 내년 경제 성장률 2.2%, 심지어 강달러. 이런 흐름이 전개되고 있고 우리나라는 내수 경기 부진 여러분 심각하다고 느끼시잖아요. 그러니까 전혀 다른 물가, 다른 거시경제 건전성이 야기되고 있다. 그러니까 그 나라 경제에 걸맞는 금리를 도입하는 것이다. 그러면 그렇게 따지면 일본은 왜 마이너스 금리 도입했나 이렇게 따져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질문에 대해서는 제가 오히려 반대적인 질문을 드렸지만 저도 공감하는 입장이다. 그 질문에 대해서. 그러면 이 질문 드리겠습니다. 계속 제가 약간 그 연기로 치면은 두 사람 역할 한 그걸 뭐라고 하죠? 1인 2역 하는 것 같은데 이런 질문이 또 있습니다. 금리 인하 하면 뭐 하냐? 금리 인하 해도 내수 경기 부양 없다. 내수 경기 진작 안 된다. 금리 인하 해봤자 그거 부동산 경기로만 돈이 흘러가고 오히려 내수 진작 효과는 하나도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좀 계십니다. 그게 전혀 틀리다고 말할 수는 없죠. 부동산 시장으로도 분명 돈의 이동은 있을 것이기 때문에 특히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현재 3.5에서 3.25%로 금리 인하한 상태고 여기서 중립금리를 향해서 금리를 인하하더라도 이 정도면 그만큼 경기 부양적으로 흘러가기보다는 부동산 경기 부양으로만 가고 역효과만 가고 오히려 내수 경기 부양 효과는 없지 않겠느냐 라는 의견 주장에 대해서는 혹시 실장님은 어떤 고견을 갖고 계십니까? 저는 사실 거기에 그렇게 동의를 하지는 않고요. 않으시고요. 예. 예. 그럼 반대로, 그러니까 금리라는 게 뭐
전 국민 모든 시장에 다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뭐 금리가 내려가면 뭐 부동산 시장도 뭐 조금 올라갈 수도 있고 그렇지만 우리가 한번 반대로 생각해 봅시다. 만약에 금리가 내수에 그렇게 영향이 없다. 그럼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금리를 5%를 올렸다. 그럼 내수에 영향이 없을까? 내수가 거의 망가졌겠죠. 맞아. 지금 내수가 왜 안 좋은가? 저는 금리 때문에, 고금리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고금리가 아니었으면 지금보다 훨씬 나았을 것이다. 이게 첫 번째가 있고요. 네. 우리가 또 볼 수 있는 게 우리가 고물가를 잡기 위해서 고금리를 했는데 뭐 금리만 올린다고 바로 물가가 잡히는 것은 아니고요. 금리가 올라가면 내수가 위축되고 그것이 이제 물가로 반영되는, 그래서 물가가 계속 내려가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 말은 지금 금리가 뭔가 작동을 잘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까 네.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6% 이상인 그런 고물가에서 이 물가를 잡았던 것은 아주 고금리였고요. 뭐 저는 그런 측면에서 뭐 금리가 상당한 역할을 했고, 그리고 이 금리가 계속 높아진다면 내수가 훨씬 안 좋아지는 거죠. 지금 3.25까지 왔는데 이걸 좀 내린다고 해서 내수가 막 좋아질 것인가? 그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내수 경기가 많이 안 좋아져 있는데 금리를 조금 내리면 좀 덜 안 좋아지는 정도. 그래서 뭐 중립 금리까지 간다면 2.5% 간다면 내수가 막 살아나는 것은 아니라 좀 시차를 두고 뭐 경기가 이제 나쁘지는 않은 상황. 뭐 적어도 금리 때문에 뭐 그 정도라고 생각하지. 막 살아나고 뭐 그러진 않을 거라고 보긴 합니다. 그렇지만 분명히 영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시군요. 교수님은 뭐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뭐 저는 이제 금리 가지고 한번 의견을 드리면, 저는 이제 금리 인하를 어떻게 보면 수도꼭지를 트는 거다라고 봅니다. 근데 높은 금리 상황에, 그러니까 경제 주체를 이제 정부도 있지만 가계와 기업을 놓고 봤을 때 이제 가계도 중요하지만 기업도 중요합니다. 근데 기업 입장에서 보면 어쩌면 이 높은 금리에 정말 그 부담을 많이 느끼는 경제 주체가 기업인데, 근데 그 높은 금리 때문에 신규 투자를 계속 뒤로 미루는 거예요. 기업들이. 그것은 이제 설비 투자, 건설 투자 마찬가지. 그러니까 이 기업들이 신규 투자를 안 하니까 그게 신규 일자리를 양산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실업률이 괜찮잖아요. 사실은 그 100만 개의 노인 일자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노인 일자리 빼면 그 실업률 높은 게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만들어진 실업률인 거예요. 제가 죄송한 표현이지만 지금 실업률은 만들어진 실업률이에요. 근데 지금 왜 이렇게 그 일자리 상황이 안 좋느냐. 특히 지금 판매직 종사자들의 일자리가 완전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도소매 판매액 지수 증감률이 22, 23, 24년 연속 3년 연속 마이너스 증가율이거든요. 이것은 역사상 본 적이 없습니다. 이건 우리나라 역사상 없었던 현상입니다. 그만큼 내수 경기가 안 좋은 거예요. 그만큼 기업들이 신규 투자를 못하고, 이게 저는 정말 기업들의 심리를 보면 이 사업 할까 말까를 판단할 때 금리를 따져요. 그러니까 기준금리는 3.5, 3.25지만 시중금리는 그것보다 높잖아요. 그 시중금리를 그냥 5, 4라고 해본다면 시중금리가 5%라고 해볼게요. 대출금리가. 기업의 대출금리가 5%면 5%로 대출받아서 5% 수익성 사업을 할까요?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기업들이 신사업으로 진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금리가 3%로 내려간다, 2%로 내려간다, 대출금리가. 그러면 3%, 4% 수익성도 그런 사업도 해볼 수 있는 거죠. 예를 들면. 그러니까 기업들이 신규 투자를 단행했을 때, 고용은 투자의 함수 아닙니까? 기업들이 신규 투자를 했을 때 고용, 일자리가 생겨나고, 그게 사실 소득은 투자의 함수니까 투자가 늘어날 때 소득이 늘어나는 것이고, 그리고 소득이 늘어날 때 소비가 증진되는 것이고, 이게 경기의 선순환을 유도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단순히 금리가 떨어졌을 때 소비한다가 아니라 기업으로부터
경기의 선순환을 유도해서 결과적으로 소비 증진 효과까지 생각해 본다면 22, 23, 24년 고금리에 따른 역습이 이렇게 저성장을 고착화시키는 것이라고 저도 역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른 걸 안 보고 내수 경기 부양을 생각해 본다면 금리 인하 필요하다고 저도 역시 공감을 합니다. 물론 수도꼭지를 틀었을 때 그것으로 인해 내수 경기 부양 효과도 있겠지만 돈이 그쪽으로 쏠리는 움직임이 있겠지만 일부 그 돈은 부동산 시장으로도 가겠죠. 일부 그 돈은 주식시장으로도 가겠죠. 그러니까 저는 어떤 생각이냐면 그 돈이 설사 부동산 시장으로 가더라도 그 부작용이 걱정이 돼서 내수 경기를 포기할 것인가? 저는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거든요. 같이 다 망가질 것인가? 그러니까 지금 선택의 과제예요. 왜냐하면 금리 인하는 제가 항상 이렇게 비유하거든요. 비를 내릴 것인가 말 것인가의 과제다. 비가 내릴 것인가 말 것인가는 물이 넘치는 논에도 물이 부족한 논에도 같이 비를 뿌려줘야 돼요. 근데 물이 넘치는 논에도 비를 줄지 말지를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물이 넘치는 논이 있다 하더라도 지금 더 물이 안 내려지면 이쪽 논은 완전히 말라 죽을 수 있기 때문에 물이 넘치는 논이 있다 하더라도 사실은 비를 내려줘야 되는 상황. 결정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부동산 시장도 상승세가 주춤해졌고 가계부채의 증가세도 증가세가 좀 둔화되기도 했고 또 물가의 흐름을 보면 저희 차 타고 오는 길에 말씀 나눴지만 근원 물가 상승률의 흐름은 정말 추세적이거든요. 네. 그렇지 않습니까? 이 부분 동의하십니까? 네. 근원 물가 상승률의 흐름은 정말 추세적입니다. 근데 1.8%까지 떨어졌다는 얘기는 2%를 밑돌는 흐름까지 내려왔다는 얘기는 저는 일정 부분 다른 걸 고려하지 않고 물가 상승률만을 고려했을 때 금리 인하를 하지 않은 것은 저는 좀 어느 정도 이 버스 떠나보낸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저는 들 정도. 다른 걸 너무 고려하다 보니 이거를 놓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만큼 그런 생각이 저도 듭니다. 그 질문에 대해서는 그렇게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하여튼 저희가 데이터로 분석해봐도 사실 네. 금리에 대해서 그 가계보다는 기업이 조금 더 빨리 반응하고 많이 반응하는 그런 결과가 나오거든요. 아까 네. 말씀하셨 그렇죠. 약간 이야기로 말씀해 주셨지만 네. 데이터에서도 이제 그런 모습이 보입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말씀하셨듯이 이제 그 경기가 다 똑같이 가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물로 비교도 해주셨습니다만 물가 타겟이 2%인데 뭐 부동산 좀 더 뭐 높아질 수도 있겠죠. 뭐 어떤 부분 4%, 어떤 부분 0% 비교해서 평균이 2%다. 그런데 우리가 4%를 높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걸 내리기 위해서 이걸 2% 내리면 네. 얘만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영향을 받거든요. 그러면 물가가 2% 있었다 하더라도 높은 A를 잡기 위해서 금리를 고금리를 하면 전체적인 물가가 떨어지는 수밖에 없고 그것이 지금의 모습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도 봅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가격을 좀 잡아야 되기 때문에 이제 금리를 높이기 때문에 근데 그것은 부동산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전 경제에 영향을 그렇죠. 미치고 예. 그 결과가 우리가 저물가 쪽으로 가는 방향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1.8까지 내려왔는데 얘를 뭐 조금 반전시킬 수 있는 그런 정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면요, 제가 이렇게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가 있게 되면 어쨌든 거시경제 내수 경기 부양을 위해서 금리 인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진단해 볼 수 있고 첫 번째. 두 번째는 물가 상승률은 이미 2%를 너무 밑돌아서 또 금리 인하가 필요하다고 정리해 볼 수 있겠고 두 개. 또 한 가지는 부동산 시장과 가계부채라는 것을 고려했을 때는
이게 오히려 또 부동산 시장을 다시 또 급등시키거나 가계부채를 또 급증시키거나 하는 요인이 작동될 수 있으니 우려될 수 있는 거예요, 물론. 그러면 저는 어떤 생각을 지지하냐면 한국은행은 물가 안정과 경기 안정을 위해서 통화 정책을 소위 중립금리를 향해 정상화하는 노력을 하고 이 두 가지 문제는 소위 재정당국이 예를 들어서 국토부가 또 금융위가 스트레스 DSR 2단계를 적용했던 게 가장 대표적인 사례죠. 금융 규제를 더 강화한다든가 또 부동산 정책을 더 공고히 한다든가 해서 그러니까 금리 인하에 따른 부작용이 초래되지 않도록 더 노력할 일이다. 재정정책 사이드에서, 행안부 사이드에서 할 일이다. 그러면 금리 인하, 어쩌면 이것을 방관하면 금리 인하를 못할 일이 된다. 라고도 해석할 수 있는 거죠. 네. 예. 그런 면에서 금리 인하는 금리 인하대로 해서 정말 더 내수 경기가 정말 뭐 자영업자가 100만 명이 지금 폐업하고 이런 정말 엄청난 내수 경기 부진을 막고 그리고 그것으로 인한 금리 인하에 따른 부작용을 또 동시에 막는 이런 핀셋 정책, 타겟티드 팔리시 이런 것도 같이 마련하는 이런 종합적인 정책들을 KDI에서 좀 제안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실장님? 네, 저희가 그 사실 뭐 다양한 정책을 제안하고 있고요. 네. 그 저희 이 제안이 다 받아들여진 것은 아닙니다. 네. 한국은행 더 힘 좀 내주십시오. 통화 정책도 그렇고요. 그 예. 말씀하셨듯이 지금 그 경기나 물가, 그다음에 금융 이게 따로 갈 때는 통화 정책이라는 정책 하나만으로 두 개를 다 타겟할 수 없습니다. 그럼요. 예. 뭐 같은 방향이면 뭐 하나만 하면 되겠지만, 그렇죠. 그래서 두 개를 타겟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뭐 두 개 이상의 그 정책을 써야 되는 것이고, 하나가 이제 통화 정책, 또 하나가 이제 말씀하셨던 거시 건전성 정책, 네. 이렇게 가도록 뭐 저희도 제안을 하고 있는데 네. 아마 저희 주장에서 좀 설득력이 좀 부족했던 건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아닙니다. 합니다. 조금 더 우리 실장님이 우리 경인남과 토론합시다 유튜브 출연 처음이시잖아요. 네. 사실 우리 실장님이 겸손하시고 또 일부 샤이하신 면도 있고 하셔가지고 유튜브 채널 처음 출연하셨고 제가 이렇게 부탁을 해서 또 출연해 주신 건데 사실은 이런 것들 많이 알려주시고 또 많은 분들이 지식인 분들도 많이 저희 채널 보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정책의 방향성에 대해서 공감해 주시고 같이 우리 경제가 더 정말 이 불확실성, 불안감을 떨치고 나아갈 수 있도록 저는 정말 어떤 생각을 요즘 하고 있냐면 우리 한국이라는 큰 배가 그 항해를 하는데 앞에 거대한 소용돌이가 이렇게 몰아닥치고 있는 모습 같다. 그런데 우리 한국이라는 거대한 배를 운행하는 그 승선원들이 서로 싸우고 있는 것 같다. 저 소용돌이를 어떻게 우회할까를 고민하기보다는 서로 싸우고 있는 것 같다. 전 정말 걱정입니다. 그냥 연구자로서의 걱정이 아니라 그냥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의 걱정입니다. 제가 누가 잘했다, 누가 잘못했다, 어떤 정치인이 잘했다, 누구는 잘하고 있다라는 논의가 아니라 그냥 그 소용돌이를 운 좋게 이렇게 벗어날지라도 이 배가 스스로 자초할까봐 걱정입니다. 그런 면에서도 우리 KDI 경제전망 보고서에서 제가 이걸 쭉 봤거든요. 49페이지에
잠재 성장률 추이를 제시하셨어요. 물론 저도 이 부분 주목하고 있고 이것을 이제 저도 25년 경제전망서에 그러니까 피크 코리아, 그러니까 피크 코리아가 아니었으면 좋겠다는 의미죠. 그러니까 두 번째 한국이었으면 좋겠다. 잠재 성장률이 2030년까지 뭐 참 안타깝지만 2% 언더로 쭉 내려가는 그런 그림입니다. 뭐 잘 아시는 분 계시겠지만 기본적으로 왜 이런 그림이 그려진다고 보십니까? 크게는 이제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사실 그 경제가 좀 성숙하고 발전하면 성장률이 좀 떨어지는 것은 사실 뭐 한국뿐만 아니라 대부분 국가에서도 이제 나타나는 현상이고, 뭐 과거에 그랬던 것은 뭐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지금 이미 2% 정도까지 왔고요. 네. 그 보고서에는 지금 2024년인데요. 한 2030년에는 저희 계산해서는 한 1.5% 정도에 떨어지고 있습니다. 네. 이것은 저희는 조금 뭐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한국의 이제 잠재 성장률, 이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경제 구조 개혁 이런 걸 해서 이렇게 조금 반등시킬 수 있는데 그 부분이 미진했던 거죠. 사실은 그게 잘 추진되지도 않았고, 근데 뭐 이런 것들을 사실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뭐 정부에서도 알고 있고 다 알죠. 네. 알고 있는데 결국 실행을 못했던 것이고, 우리가 뭐 여러 가지 사례가 있습니다만 이런 기득권층이 있으면 경제 발전하려면 새로운 기업이 자꾸 들어오고 뭐 새로운 사업 모델이 제시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한편에는 또 기득권층이 있습니다. 새로운 기업에 도전받는 기득권층이 반발하게 되면 여기 진입장벽을 쌓게 되고, 예를 들어서 뭐 타다 이런 기업들이 새로운 모형 가지고 왔습니다만 결국에 제대로 성공하지 못했거든요. 그것이 이제 법률로 막아버리고, 이런 구조개혁들이 좀 추진하기 어려운 것도 사실 있습니다. 이런 뭐 그 반대 세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동안 그걸 잘 극복하지 못했던 것이고, 그것이 지금의 그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뭐 저희가 좀 낮게 계속 떨어지는 걸로 제시했습니다만 이것은 뭐 결정된 거라고 저희가 보고 있지는 않고요. 앞으로 이제 얼마나 이걸 반등시킬 수 있을까? 다시 말하면 그런 기득권층의 반발을 누르고 그 경제 구조개혁을 얼마나 잘할 수 있을까에 따라 뭐 달라질 수는 있겠습니다만, 뭐 저희는 이제 분석할 때는 이제 데이터로 뭐 분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런 모습이 안 보였던 게 아마 저희 추정에 반영된 것 같고요. 뭐 그것은 우리가 더 노력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조금 편리하게 설명을 좀 말씀을 옮겨 볼게요. 이게 잠재 성장률의 개념이 크게 이제 세 개의 레고 블록을 쌓는 거라고 보시면 제일 쉽습니다. 하나가 노동 투입, 그 다음 위에 자본 투입, 마지막 위에 총 요소 생산성. 이 세 개의 레고 블록을 쌓아서 그 맨 위에 높이가 잠재 성장률이라고 보시면 좋습니다. 근데 맨 밑에 노동 투입은 뭐 인구 감소라는 요소 때문에 아무래도 줄어들 개연성이 높겠죠. 근데 이걸 극복하는 방법들은 있겠죠.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이끈다든가, 아니면 경제활동 참가율을 높인다든가, 아니면 외국인 인력들을 적극적으로 유입시킨다든가, 뭐 방법은 있겠지만 구조적으로는 노동 투입은 줄어들 여지가 있겠다, 이렇게 보는 게 좋겠죠. 두 번째, 자본 투입. 그러니까 지금처럼 공장이 해외로 이전된다든가, 트럼프처럼 해외 직접 투자가 유출된다든가, 또 직접 투자, 간접 투자가 자꾸 외국으로 빠져나간다든가, 자본 투입은 줄어들 여지가 있겠죠. 또 한국 경제가 펀더멘탈이 안 좋다라고 생각하면 할수록, 그러니까 이 두 가지 레고 블록이 이제 쪼그라들고 있다라고 가정하시면 좋겠죠. 마지막 위에가 총 요소 생산성. 좀 어려운 표현이지만 생산성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일하는 방식이 효율화될 것인가, 뭐 아니면 뭐 기술 개발로 뭐 혁신성이 좀 생길 것인가, 뭐 이런 것들이, 그러면 우리가 남은 것은 이 위에 있는 혁신성, 생산성, 이런 것들이 고도화될 텐데, 이런 부분들의 개선을 통해서 좀 뭔가 잠재 성장률을 더 쪼그라들지 않는, 더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된다. 미국 같은 나라는 오히려 잠재 성장률 자체를 끌어올리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데,
우리들도 일시적인 올해 내년 성장률을 이렇게 끌어올리는 뭐 그 정도를 갖고 고민하는 게 아니라 잠재 성장률 자체를 끌어올리는 그런 구조적인 고민을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그런 상황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제 거의 마지막 질문을 좀 드려보고 싶어요. 그냥 우리 한국 경제가 정말 우리 실장님도 우리 한국을 정말 대표하는 KDI라는 국제 연구기관에 계시고 저도 첫 커리어를 이제 국제 연구기관에서 시작을 했지만 정말 국제 연구기관에서 이제 연구원으로 커리어를 시작한다는 게 저야 뭐 운 좋게 시작을 했지만 정말 많은 그 주변 그 꿈을 그리는 연구자들 입장에서는 정말 그 바라는 그런 역할이고 그리고 정말 그 사회적인 역할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기대하는 바가 많이 있잖아요. 그런 면에서 그 정말 중요한 기관에 계신 분으로서 우리나라의 또 이른바 싱크탱크라고 불리는 그 KDI에서 경제와 함께 살아가시는 분으로서 우리 한국 경제가 안고 있는 가장 큰 숙제, 과제 혹은 가장 약한 고리 이것만큼은 꼭 풀어야 된다. 특히 구조적으로 우리 경제가 이렇게 잠재 성장률이 둔화되고 있는 과정에서 이것만큼 꼭 풀어야 된다 하는 게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예, 이게 잠재 성장률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게 떨어지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희 한 10년 전에는 지금 뭐 3% 달성하느냐 못하느냐, 맞아요. 지금은 2% 달성하느냐 못하느냐. 근데 만약에 지금처럼 계속된다면 뭐 바람직한 건 아니지만 이제 머지않아서 한 10년 후나 그러면 1% 달성하느냐 마느냐 이렇게 눈높이가 바뀝니다. 이것은 뭐 우리가 이런 것은 사실 뭐 금리를 낮춘다든지 재정을 투입한다든지로 해결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렇죠. 그것은 이제 단기적인 변동을 하는 거지 뭐 금리를 낮추거나 재정을 투입한다고 해서 우리 경제 체질이 좋아지는 건 아니거든요. 네.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우리가 또 뭐 다른 국가들의 사례를 볼 수밖에 없는데요. 사실 미국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렇게 잘 성장하고 있는 거의 유일한 나라이기도 합니다. 네. 그러니까 경제가 이제 발전할 때는 이제 미국하고의 격차가 이제 대부분 국가에 다 줄어듭니다. 그런데 네. 지금 보면 이제 유럽의 그 선진국들은 오히려 벌어지고 있고요. 한국은 이제 계속 올라왔죠. 근데 이제 더 이상 추격하지 못하고 갭을 줄이지 못하고 옆으로 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계속된다면 미국과의 갭이 오히려 더 커질 수 있습니다. 뭐 최근 보시면 이제 미국 성장률이 훨씬 좋잖아요. 그렇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이제 생산성을 어떻게 높이느냐. 사실 이것이 거의 유일한 방법입니다. 지금 네. 뭐 노동력을 그렇게 빨리 뭐 개선할 수도 없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진입 장벽을 완화하는 것. 사실 올해 노벨상을 받은 그 국가는 왜 실패하느냐 이런 것을 보면 거기서 뭐 여러 가지 뭐 강조합니다. 이제 결국 포용적 제도인데 사실 이것은 저희 조금은 혼란스러운 단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의 입장에서는 포용이라고 하면 다 같이 잘 살자 이런 느낌으로 많이 받아들여지지만 제가 이해하기로는 그것은 기회의 균등입니다. 그러니까 포용이라는 것이 누구나 이제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것, 결과의 평등이 아니라. 네. 그래서 그리고 그에 대한 보상이 주어지는 것. 그러니까 남한과 북한을 이제 많이 비교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사유재산이 보장된다는 것은 이제 그 기회에 맞춰서 잘하면 이제 그만큼 대우를 받고 그다음에 대신 기회는 균등하게 주어진다는 것인데 이걸 조금 더 이제 변환해서 말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진입장벽입니다. 진입장벽을 쌓아놓으면 신생기업들은 진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측면이 그동안은 이제 한국이 좀 많이 발전해 왔다면 이제는 그 부분을 조금 더 좀 미진했기 때문에 좀 더 추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가장 중요한 게 진입장벽 완화. 혁신적인 신생기업들이 자꾸 성장할 수 있는 아까
좀 시간이 좀 많이 지났습니다만 이제 생산성을 개선한다는 걸 조금 더 뜯어보면요, 이 평균적인 생산성이잖아요. 우리 경제에 각 여러 가지 기업들이 있는데 이 기업들이 생산성이 올라가면 이제 평균적인 생산성이 올라가는데, 근데 그런 식으로 생산성이 올라가진 않습니다. 과거 보면 어떤 식으로 생산성이 올라가냐면 생산성이 낮은 기업들이 퇴출하고 생산성이 높은 기업들이 진입하면 이제 평균적인 생산성이 올라가는 그런 식으로 한국뿐만 아니라 많은 경제가 발전해 왔는데,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이런 생산성이 높은 기업들이 조금 더 진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 정말 우리가 더 심도 높게 고민해야 되겠네요. 네, 어쨌든 우리 한국 경제를 구성하는 여러 기업 중에 생산성이 높은 기업들로만 계속 메꿔지고, 그죠? 소위 말하는 이제 좀비 기업들이 퇴출되고, 네, 그러면 이제 생산성이 고도화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네, 그럼 평균 생산성이 올라가는 거니까. 네, 그런 식으로 이제 생산성을 올리는 그런 방법에 대한 더 적극적인 고민, 그리고 뭐 이 자본 투입과 노동 투입이 더 빠르게 이제 줄어들지 않도록 하는 고민, 그죠? 저출산 현상을 막도록 하는 고민, 자본 투입이 더 빠르게 줄지 않고 오히려 늘어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있다면 하는 고민, 그런 고민들을 더 구조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합니다. 정말 이 귀중한 말씀 감사하고요. 오늘도 정말 경제전망 실장님께 올해 경제 참 어려웠고 내년 경제도 참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데, 그런 어려운 경제 속에서 우리 경제가 좀 뭔가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한 그 해안을 찾아보고자 한번 깊숙이 토론을 좀 진행해 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질문 욕심내서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제 25년 경제전망서에서 제 과거 전망서도 갖고 계시잖아요. 25년 전망서에서 25년 전망치를 1.9%로 제시를 했습니다. 뭐 KDI는 물론 2.0%로 제시를 했지만 어떻게 평가를 하시는지 간단하게라도. 예. 네, 저희가 그 2.0을 제시했습니다만 그 위에 뭐 여러 가지 단서가 있고요. 그럼요. 예. 그리고 뭐 저희가 보기에는 2.0보다 그 높아질 위험보다 좀 낮아질 위험이 더 큰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하셨던 1.9%는 뭐 상당히 뭐 저로서는 공감이 가는 전망, 뭐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뭐 실장님께서 정말 이렇게 말씀해 주시기 좀 정말 어렵고, 사실 유튜브 출연도 처음이신데 귀중한 자리, 어려운 자리 이렇게 해주셔가지고 1시간 넘게 이렇게 깊숙이 이렇게 제가 좀 난해한 질문, 좀 날카로운 질문도 막 드렸는데 정말 하나도 빠짐없이 다 답변해 주셔서 감사하고, 그리고 정말 한 번도 그 컷 없이 쫙 이어갔거든요. 정말 감사하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소감 말씀 여쭙겠습니다. 아마 이렇게 카메라 앞에서 1시간 정도 넘게 이렇게 이런 경제를 주제로 토론해 보신 경험은 없으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네. 토론해 보신 경험이 어떠셨는지. 예. 네, 말씀하셨듯이 이렇게 뭐 저한테는 좀 새로운 경험이어서 좀 즐거웠고요. 그리고 이렇게 아까 토론하면서 뭐 네. 질문하고 답하는 과정에서 뭐 저도 조금 더 좀 생각이 좀 정리되는 측면도 있고, 좀 새롭게 아까 말씀해 주신 거에서 좀 뭐 배운 점도 있고, 뭐 저한테도 상당히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네. 그렇게 말씀 감사하고, 여러분들께서도 정말 1시간여 동안의 이 토론을 통해서 뭐 한국 경제를 바라보는 여러 뷰들이 있는데, 우리 실장님의 뷰를 통해서 이렇게도 사고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도 우리가 경제를 해석할 수 있겠구나, 내가 미처 못 본 부분들도 또 있었던 거구나, 이렇게 하면서 내가 미처 못 봤던 부분들을 또 퍼즐을 또 채워나가는 그런 과정이 되셨기를 바라는 마음, 그런 마음을 담아서 오늘 경익남과 토론합시다,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점심 드시러 가시죠.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